저는 여학생인데 몸무게가 80kg이 넘었거든요. 꿈을 말하기는커녕 버스가 온다고 버스 타러 뛰어가지도 못하고 버스에서 남학생들이 외모에 대해서 욕을 하면 다 저한테 하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30kg 넘게 감량하고 꿈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답니다. 제가 지원했던 대학 그리고 원하던 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처럼 게으르고 못난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괴로울 때 많이 힘이 되었던 노래인데 윤하재인의 날개라는 곡이 정말 좋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수능을 못 쳤어도 정치를 제일 잘 쳤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화연이고요. 2012년 2월 17일 올려준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네, 지금 화연이가 써준 합격 수비 같은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글이었고요. 그리고 또 음악 역시도 진짜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한 글 올려준 화연이한테 정말 고맙고요. 윤하재인의 날개라는 노래는 2012년 2월 15일 최강현 학생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결심하기, 그냥은 아니죠. 그냥 아주 절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올려준 글을 제가 이렇게 깎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2쪽에 보시면요. 82쪽에 우리 그 선거 문제, 남은 문제들 쭉 풀어가고 그다음에 정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2쪽 3번 문제입니다. 보죠. 밑줄 친 문제점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이 제도는 5%를 득표한 정당은 5%의 의석을 차지하고 50%를 득표한 정당은 50%의 의석을 차지하게 하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 뭐죠? 그렇죠.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예요. 하지만 이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딱 써서 비례대표가 정치적 불안정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비례대표제는 정말 득표의 비례에서 5% 득표하면 6% 득표하면 그 비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주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의 진출이 쉽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들이 많으면 우리가 군소정당이 난립했다라는 말로 써서 전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강력한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겠죠.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볼게요. 디귿. 거대 정당의 횡포가 빈번해질 수 있다. 일단 거대 정당, 비례대표제를 전체로 한다고 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한 정당에게 막 득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대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 집단의 의사가 의석에 반영되기 어렵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과 니은 하는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나라의 선거제도 변경을 나타낸 것이다. 변경 전과 비교하여 변경 후에 초래될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통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키는 것 바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런데 변경 전의 방식과 변경 후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변경 전의 방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대요. 선거구 하나. 한 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을 뽑는 겁니다. 100명.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10명씩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100명을 뽑는데 방식이 여기는 선거구 하나고 여기는 선거구가 10개가 되는 거죠. 쭉쭉쭉쭉쭉.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0명씩. 여기 10명, 여기 10명. 쭉쭉쭉. 이렇게 되시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변경 후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명씩 뽑는 방식으로 10개의 선거구에서 10명씩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일단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2번부터 볼게요. 이렇게 바뀌면 정당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 지금 선거구를 작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에 따라서 하나의 선거구로 했을 때랑 10개의 선거구로 했을 때랑 정당 정치의 실현 여부를 실현된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국이 하나였고 이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경기도 10명, 전라도 10명, 경상도 10명, 충청도 10명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요. 지역주의 경향이 오히려 높아지겠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4번, 의원의 지역 대표 경향도 커지겠죠. 권역을 나눴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세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질까? 한번 이제 1번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거구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정당이 A당이 2%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몇 석을 가져갈까요, 여러분? 2석을 가져가겠죠. 100명 중에 2%니까 2석을 가져갈 겁니다. 아주 작은 정당도 2석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정당은 전국에서 2%라는 말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산술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A정당이 이 첫 번째 권역에서도 2%, 두 번째 권역에서도 2%, 세 번째 권역에서도 2%, 쭉 한 권역에서 2%씩만 득표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첫 번째 권역에서 A정당이 2%를 득표했어요. 그럼 몇 석 가져갈까요? 2% 득표했어요. 0.2명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적어도 10%를 득표해야 한 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2%를 득표한 A당은 여기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도 못 가져가죠. 여기서도 못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2%씩 나누어질 리는 없지만 여기 선거구를 하나로 했을 때는 작은 정당도 2%, 전체적으로 2%로 2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권역을 나눠버리면 거기서 2%를 차지하는 건 다 버려지는 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변경 후에 사표는 늘어나겠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영국과 독일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표예요. 보니까 영국은 다수대표제고 독일은 비례대표제네요. 다수대표제는 1등한 단 한 명 뽑는 그 방식,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이 다수대표제에 대한 보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수대표제는 1등한 단 한 명을 뽑으니까 큰 정당이 유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대축, 그리고 작은 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당제 형성. 큰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례대표제 보니까 보시면 37%, 36%, 9.9, 8.3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정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1번.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겠어. 비례대표제로 하니까 작은 정당들이, 물론 여기랑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있고 여기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민기사당 연합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 여기 작은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둘은 큰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정당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다수대표제는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와. 그렇죠. 큰 정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죠. 맞습니다. 3번,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다당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정당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9.6, 여기 9.9, 여기 지금 퍼센트 맞게 됐죠? 8.3 이렇게 해서 이거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보다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가져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특히 대표적으로 이 노동당을 보면 득표율은 35%인데 여기 의석률입니다, 여러분. 의석률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정당 간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은 비례대표제보다 다수대표제에서 더 잘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정당 간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립을 했을 경우, 다당제의 경우, 다시 말하면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정당이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지만. 따라서 정당 간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은 비례대표제보다 다수대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에서 더 잘 나타나죠. 옳지 않은 것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과거 우리나라의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배분 방식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 어렵게 풀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부터 막 풀어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계속 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접근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 개념 탄탄히 다지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기본 문제들 풀어가면서 이제 이런 6번 문제 같은 것도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볼게요. 전국구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냥 해보면 지역구를 300명이라고 하면 전국구를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100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봅시다.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의 득표율이 50% 이상일 때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로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는 제1당에다가 전국구 의석의 반을 준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장 큰 정당이 득표를 반도 못 미치면 전국구에서 반을 메워주는 거예요. 네, 그 1당에 아주 유리한 우리나라 과거의 이 전국구 배분은 좀 1당에 여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제1당의 국회 총 의석수는 과반수가 된다. 그럼 맞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늘 과반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해봅시다. 100석. 그러면 물론 여기서 득표율 대비라고 했지만 전체 300석에 100이면 과반 득표를 못했겠죠. 그렇다면 전국구 의석을 50 줘야 되죠. 여러분 다시 여기 지역구에서 반을 못하면 전국구에서 반으로 해서 메워준다라고 여기 써 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전체 150석입니다. 전체 의석은 얼만데? 400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의 예만 찾아봐도 400석 가운데 150석, 과반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반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1당의 유리한 요건 같은 것을 넣었지만 반드시 꼭 제1당이 과반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제1당의 전국구 의석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전국구 의석을 제1당이 지역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을 때는 그 득표에 비례해서 주는데 여기서 이처럼 과반 득표를 못했을 때는 여기서는 한 33%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50% 해줍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1당의 전국구 의석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항상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제2당의 전국구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을 수는 없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이 지역구가 소선거구 제도 방식이었다. 여러분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문제점이 뭐죠?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이죠. 득표를 많이 해도 전국적으로 많이 해도 2등으로만 많이 하면 하나 소용이 없고 다 버려지는 표가 되잖아요.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2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당.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지문의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제1당에 유리합니다. 제2당은 조금 불리해요. 다시 말하면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은 늘 작았다라는 거죠. 득표는 웬만큼 하는데 두 번째 당은 득표는 웬만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의석이 늘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1당에 유리하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보세요. 지역구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률이 항상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2당의 경우에.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죠. 어떤 경우에 제1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수 이상을 한 경우에는 제2당은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부등호를 한번 보세요. 지역구 득표율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클 가능성이 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득표는 많이 하는데 의석은 그에 못 미치니까. 그런데 이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을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니까 이거 두 개는 같고요. 이건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석률보다 전국구 의석률이 클 가능성도 있죠. 없지 않죠, 여러분. 몇 번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클 가능성이 있고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그런 가운데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률을 배분한다면 지역구 의석률보다 전국구 의석률이 높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리을.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왜요, 여러분?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니까 별도의 정당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오는 갑 을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 보니까 갑국은 총 의석수가 659개고 선거구 수가 659개라서 상대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같으니까. 그런데 을국은 보니까 선거구 수 하나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20명을 뽑는데 어떻게 뽑나 딱 봤더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했구나. 비례대표제구나.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갑국은 소선거구제다. 오케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맞춰가셔야 됩니다. 니은, 을국의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그렇죠? 전국 하나의 선거구. 디귿,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을국보다 갑국이 더 많다. 여러분, 선거구당 유권자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갑국과 을국의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전국을 하나로 한 을국의 이 하나의 선거구는 전체 을국 국민 전체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을국이 더 클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라고 해보세요. 갑, 을국 똑같은 크기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여기는 659개로 잘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하나. 따라서 선거구당 유권자 수는 을국이 클 가능성이 크죠. 물론 여기서는 또 알 수도 없지만 네, 그래서 갑국이 더 많다라고 한 건 명백히 틀렸습니다. 리을. 갑국보다 을국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명백히 틀렸다고 말하긴 그렇네요. 갑국이 완전 큰 나라면 659개로 따라서 알 수 없다. 네. 리을. 갑국보다 을국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을국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없죠. 왜냐하면 을국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따라서 리을도 틀렸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료는 역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왔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절대로 없고 지금 문제처럼 위에를 보고 제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냐는 전제하에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문제들입니다. 절대로 암기하거나 이러시지 말으셔야 돼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했었고 중선거구제도 했었네요. 역사적 경험으로 보니까. 지금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보니까 정당 득표수에 따른 비례 배분을 했었고 정당 의석수에 따른 비례 배분했었고 득표율에 따른 비례 배분하고 이제 1인 2표 방식으로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1대에서 8대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여러분 1대에서 8대까지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도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다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도는 큰 정당에 유리하죠. 큰 정당,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겠죠. 1번 틀렸네요. 2번 9대에서 12대의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은 9대에서 12대 가니까 중이군요. 중선거구제도 했군요. 보니까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발견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특이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되네요.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9대에서 12대보다 9대에서 12대는 중선거구제, 그리고 13에서 18대까지 보면 소선거구제. 보니까 지역구 선거구제가 지역적 인사에게 더 불리하다. 여러분 보시면 중선거구제 때보다 소선거구제 때 지역적 인사에게 불리하다. 여러분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제에 한 명, 한 선거구에 1등한 단 한 명, 1등한 단 한 명을 뽑다 보니까 선거구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 대표의 성향을 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지역적 인물에게 더 불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틀렸고요. 볼게요. 6대에서 8대 여기입니다. 정당 득표수에 따른 비례 배분. 그리고 11대에서 14대 볼까요? 11대에서 14대 보니까 의석수에 따른 비례 배분. 이 득표수보다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뽑았을 때 그 취지에 더 적합하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선생님이 쓰죠. 50표, 40표, 50표, 40표, 50표, 40표, 10표, 80표. 이렇게 하면 득표는 여기 160 그리고 여기 200. 득표는 분명 비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의석은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죠? 3대 1. 여기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득표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합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더 잘 반영합니까? 득표수죠. 득표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죠. 국민의 의사, 국민이 득표해준 대로 의사를 반영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득표수보다 의석수가가 아니라 득표수가 더 그 취지에 맞다라고 해야지 되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15, 16대에 비해 15, 16대 한번 볼까요? 15, 16대에 보니까 득표율이네요. 득표율. 그리고 17, 18대를 보니까 1인 2표제네요. 득표율에 비해서 1인 2표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다수당에 유리하다. 여러분 1인 2표제 방식을 했을 때 소수당에게 유리합니다. 1인 2표제 방식을 하면 한 표는 좋아하는 후보에게 또 한 표는 제가 좋아하는 정당에게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1인 2표제로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래 내가 요 사람은 큰 정당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나라의 큰 정당 A당 아니면 B당을 뽑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작은 정당의 후보들을 뽑았다가 그냥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큰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고
정당 투표는 전국적으로 합계를 내서 그거에 비례해서 의석을 주니까 정당 투표할 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조그만 정당 거기다가 한 표를 따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2표제가 되면 작은 정당의 의회 진출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되죠.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4번 선지,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선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로 넘겨볼게요. 다음은 어떤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상원의 전체 의석은 81석이며 26개 상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 의석 81석입니다. 26개 주와 연방특별구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합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8년인데 매 4년마다 선출하는 3분의 1을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음 임기 만료 연도에 선출합니다. 하원 선거는 26개 주와 연방특별구를 선거구로 하는 27개의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선거구제를. 그래서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당 어떤 주는 8석에서 어떤 주는 70석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이게 미국을 조금 바꿔놓은 것인데요. 미국은 보면요. 대통령을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뽑지만 미국도 뽑아요. 2008년. 그러면 이쪽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상원의원은요.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상원의원 3분의 1. 그리고 여기서 또 상원의원 3분의 1, 하원의원. 네. 또 여기서 계속.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이때 보세요. 이때가 중간 선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중간 선거. 다음 대통령과 대통령 중간에. 여기도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8년인데 4년마다 부분을 이렇게 교체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중간 선거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문제를 한 문제씩 볼게요. 1번. 의회의 구성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여러분, 의회의 구성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르죠? 상원, 하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보세요. 상원의원의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에 기초한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 되는데 2번에 여러분 꼭 별표해 둡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선거구 법정주의 할 때 지금 보시면 하원은요. 하원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어떤 작은 주는 8석, 큰 주는 70석까지 준대요. 인구 비례에 따라.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인구가 적은 데는 대표가 적고, 인구가 큰 데는 대표가 많고, 인구가 많은 데는 대표가 많고 하는 것이 맞죠. 그거는 여러분 뭐에 따라서 인구 대표성을 강조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인구 대표성만 강조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대표가 많고 농촌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대표가 적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지역 간. 따라서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역 대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상원 봅시다. 상원은 전체 81석인데 그게 26개 주에서 그리고 연방특별자치구까지 해서 27개에서 똑같이 3명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원 보세요. 상원은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3명씩이래요. 똑같이 3명씩. 그 말은 인구가 많건 적건 그 주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돼요. 미국이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강조해서 각 주당 똑같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2명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주는 많고 어떤 주는 적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2번입니다. 상원의원의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에 기초한다. 지역별로 똑같이 3명을 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음 3번. 상원의원의 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죠. 그렇죠, 여러분? 8년의 임기가 있고 하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중간에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바꿉니다.
중간에 바꿔요. 이렇게 중간에. 그렇다면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중간 평가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여러분. 4번. 상원보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하원의원은 대선거구제입니다. 대선거구제. 어떤 선거구는 70석까지, 다시 말하면 70등까지 사표 발생이 더 적죠. 대선거구제인데. 그렇죠? 다음.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를 가진 주의 인구 편차는 5배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구 비례에 따라 8석에서 최소 8석의 대표를 뽑고 최소 인구를 가진 데는 최대 인구를 가진 데는 70석을 뽑는데요. 그 말은 여기와 여기의 차가 9배까지는 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수능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림은 가국과 나국의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추론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을 여기에다 표시해 뒀습니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만을. 그 밖에 다른 정당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가, 나국 모두 5개의 정당의 의석률의 합은 100%다. 이 5개의 정당이 모든 의석을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보세요. 기억. 가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하나만 봅시다. 여기 C당만 빼놓고 다른 정당들을 한번 보시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선이 바로 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보다 이쪽으로 더 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다시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를 득표하면 50%의 의석을 차지하고 여기서 한 40%를 득표하면 4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얘가 일치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쪽 영역을 한번 볼까요? 이쪽 영역을 보시면 A정당과 같은 경우는 득표를 이만큼 했어요. 득표를 이만큼 했으면 의석을 요만큼 차지해야지 정상인데 더 많이 차지했죠. 더 많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보면 이쪽 영역을 보면 이쪽 영역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많은 영역입니다. 의석률이 더 많은. 여기는 그 반대가 되죠. 여기는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더 높은 영역이 되죠. 다시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점을 한번 보시면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들이 득표한 것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요. A당도 그렇고 B당도 그렇고 D당도 그렇고 E당도 그렇고 득표한 거에 비해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작은 정당은 득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기억해 보시면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득표를 한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어요, 여러분. 니은 볼게요. 나국의 갑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과대대표되었다. 보세요, 여러분. 갑당, 선생님이 여기 말씀드렸죠. 이 영역은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은 영역. 여러분,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면 과대대표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가국은 다수대표제, 나국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 딱 지어서 이제 볼게요. 여러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일치하겠습니까? 그 선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비례대표제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가 나보다 비례대표제를 했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둘이 바뀌었습니다.
리을 볼게요. 가공, 나공 모두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고 한다면 연립정권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왜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의석률이 50%인 정당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A당 의석률 50%안 되죠. 여기 갑당 의석률 50%안 됩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죠. 정답은 여러분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 진짜 이제 수능형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 보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이 제도 적용한 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4년마다 치러지는 연방 하원 총선에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여 모두 656명을 선출합니다. 한 표는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 328개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다가 행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당의 한 표, 좋아하는 후보의 한 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 표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두 번째 표로는 비례대표 의원 328명을 선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328명을 뽑고 여기서 328명 총이 656명이니까 328명이 비례대표면 여기서 328을 빼면 지역구도 몇 명? 328명이라는 거고 328명을 328개의 선거구에서 뽑으니까 아, 지역은 소선거구 제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가볼게요. 둘째, 이 두 번째 표로는 또 뭐 하냐면 개별 정당이 차지하는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적용이 된답니다. 보여주세요. 제1단계, 두 번째 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656석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표로 득표율이 나오면 정당별 득표율이 나오면 이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의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총의석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선생님이 여기 써왔는데 한 정당이 어떤 정당이 20%를 득표했다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표로 사람들이 뽑은 그 정당을 뽑은 비율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총의석은 몇 석이 될까요? 전체 총의석이 656. 예, 여기 안에 656의 20%는 이 정당이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A당이라고 해볼게요. 총의석은 몇 석이 되냐면 선생님이 해보니까 131점 몇인데 131명이 이 정당의 총의석이 먼저 정해집니다. 두 번째 표로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 정당의 전체 의석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정당이 각 주 16개 주가 있는데요. 이 얻은 제2표의 수를 그 정당이 얻은 총 득표수로 나누어서 그 정당의 주별 배정 의석수를 결정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이번 시간 정당 정치인데 선거 문제 풀다가 다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당이 전체 국민의 20%가 A당 좋다고 찍어줘서 그렇다면 A당은 131명의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31명은 지역별로 어떻게 가져가지? 서울에서는 몇 명을 가져가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몇 명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몇 명을 가져가야 되지? 이것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단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서울, 경기라고 썼지만 이게 바로 16개 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정당이 얻은 총 득표수 분의 그 정당의 여기 서울에서 얻은 A당 지지표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당이 20% 차지했는데 이 총 득표가 1000표고 서울에서 100표 차지했다 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10% 다시 말하면 131명의 10%를 서울에서 배분받는다. 13명을 서울에서 배분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전체 이 A당이 받은 표가 1000표인데 그 가운데 200표는 경기 지역에서 받은 거다. 그렇다면 20%를
경기 지역에 나눠줘야 되겠고 131명의 20%면 26명.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의석을 먼저 결정하고 지역별로 나눠질 걸 또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이제 더 읽어볼게요. 각 주의 선거구들이 획득한 선거구 의석수를 정당별로 합산한 다음 2단계에서 정해진 정당별 배분 의석수를 뺀다.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에서 그 다음에 이 의석수를 뺀대요. 이 2단계에서 정해진 정당별 의석수를 뺀대요. 그 다음에 4단계 빼고 남은 의석수만큼을 주 명부에 기재된 후보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체 총 131석이 결정이 된 거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서울, 경기에 13명, 26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역에서 제1표로 해서 제1표로 해서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명 찍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12명이 당선됐다라고 해봐요. 10명이. 그러면 여기 13명에서 10명을 뺀 요 나머지 3명이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비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볼게요. 경기에서 제1표로 당선된 사람이 만약에 28명이라고 해봅시다. 28명이라고. 그럼 여러분 비례대표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대신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경기 지역에 26명이어야 맞는데 지역구에서 28명이나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2석이 오버된 겁니다. 오버. 예, 여기서 많이 차지했으니까. 비례대표는 배분 안 하고 지역구는 플러스 2석이 오버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의석이 오버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각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첫 번째 제1표가 행사되는 선거구는 중선거구다. 여러분 제1표가 행사되는 그 선거구는 소선거구였습니다. 328개의 선거구였고 비례대표 328명을 뺀 나머지가 328명이기 때문에 328 맞죠? 네, 328이기 때문에 소선거구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하원의원의 총수는 356명을 넘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까지 여기 주별로 배분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이게 되게 복잡해졌는데 우리 교육청 문제는 2단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당의 득표율을 계산을 해서 소음의석을 계산을 해서 지역구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한다. 바로 이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각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여기 서울에는 13명이 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0명 됐으니까 비례대표 3명 주면 되겠다. 그런데 26명이 돼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이렇게 인기 많아서 28명이나 당선이 되면 비례대표 안 주지만 전체적으로 2석이 오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원 의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독일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볼게요. 사표 발생의 가능성은 제1표보다 2표에서 높다. 여러분 2표는 비례대표를 뽑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표 발생의 가능성은 1표가 더 높죠. 소선거구제도 다수대표제로 뽑았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번 하원의원의 임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길다. 여러분 하원의원의 임기를 쭉 보니까 4년마다 치러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같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제1표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은 소수대표제, 여러분 다수대표제죠? 틀렸습니다.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구별되는 각국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갖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국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그리고 각국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공통점은 뭐냐면 비례대표 뽑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1인 2표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표는 좋아하는 후보에 또 한 표는 좋아하는 정당에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정당에 던진 득표율 우리나라는
정당 득표율의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죠.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거 독일식이거든요.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정당 득표율의 비례해서 총 의석을 결정합니다. 여기 보셨죠, 여러분? 총 의석을 결정했습니다. 356 중에 총 의석 20%면 131명. 총 의석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을 뺍니다. 대표를 빼고 나머지가 비례대표였죠. 여러분 위에 잘 읽어보면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이 각국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갖는 특징. 첫 번째, 전국이 안정적일 것이다.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지금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각국의 비례대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당 정치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네. 세 번째,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띈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체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서 명부에 따라서 쭉 배분을 합니다. 전체 전국 명부에 따라서 1번, 박법, 2번 막 이렇게요. 그런데 독일은 어떠냐면, 여기 독일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는 어떠냐면 지역별로 배분하는 수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전체 13명이고 그 가운데 비례대표 3명이다. 그러면 이 지역 명부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 대표제적 성격을 더 띠게 되죠. 우리나라 방식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보시면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나 또는 이 각국의 비례대표제 방식이나 비례대표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마지막 5번도 어렵습니다. 보세요.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률이 일치할 것이다. 보시면 바로 우리나라가 그걸 원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하는 것. 우리나라가 원하는 그 모습이고, 독일은 보시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총 의석을 결정합니다. 여기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총 의석이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주적 정당 정치 또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